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의 남자입니다.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해 결혼은 하지 못했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행을 낙으로 살고 있어요. 요새는 여행도 쉽지 않다 보니 가까운 지역들을 돌면서 기분 전환하는 게 유일한 취미예요. 그러다 오늘은 어릴 적 살던 동네를 가보았습니다. 중학교 때 이사를 갔으니 그게 수를 세보니 벌써 25년 가까이 지난 세월이네요. 오랜만에 들린 동네는 골목만이 제자리에 남아있고 가게며 집들은 전부 새로 지어 올린 것 투성이더라고요. 묘한 기분으로 한참을 걷고 또 걸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다다랐습니다. 학교도 그동안 증축을 하고 교문을 새로 내며 많이 달라졌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릴 적 형과 함께 자주 들리던 문방구는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형과 저, 그렇게 이형제입니다. 우리 형제는 남들에겐 쌍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쌍둥이 하면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를 떠올리기 쉽지만 형과 저는 어디로 보나 쌍둥이는 고사하고 한 핏줄이 아니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외모부터 성격까지 전부 다르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웃 사람들에겐 우리가 이란성 쌍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속으론 무슨 생각을 하든 겉으론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 우리 형제가 쌍둥이인가 보다 했겠죠. 그래도 자라면서 형제가 영 안 닮았다는 소리는 귀에 달고 살았답니다. 어째 형이랑 동생이 하나도 안 닮았네. 어디 가면 남이라고 해도 믿겠어. 둘이 이마에 쌍둥이라고 써붙이고 다니기라도 해. 그래야 안 잃어버리지. 동네 아주머니야 별뜻 없이 웃자고 하신 말이지만 어린 제 마음엔 저런 농담들이 상처가 되었어요. 그 까닭은 형과 저는 쌍둥이도 아니고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숨길 것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입양하셨어요. 사실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당연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감춰지는 비밀은 없더군요. 그때가 형과 제가 9살 무렵이었어요. 형과 저는 가끔 싸울 때도 있었지만 성격이 달라서인지 대체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며 우애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느 날과 달랐어요. 시골에서 할머니가 올라오셨는데 형에게 용돈이라고 1,000원을 주신 반면에 저에겐 용돈을 안 주신 게 발단이 되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시샘이 나서 저는 등굣길부터 형에게 심통이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교를 마치고 평소와 같이 형과 함께 문방구에 들렀다가 결국엔 싸움이 나고 말았어요. 문방구에는 그날 새로 들어온 딱지가 있었는데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던 로봇 딱지였습니다. 형,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제 딴에는 한 장에 100원 하는 딱지였으니 1,000원이 생긴 형이 사줘야 한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싫어, 나 이거 살 거란 말이야. 형은 하나에 2,000원 정도 하는 조립식 로봇을 집어들며 제 말을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 순간 아침부터 쌓여있던 서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형의 손에 들려있는 로봇 상자를 빼앗아 던져버렸어요. 야, 김정태, 너? 뭐? 결국 저희 둘은 좁은 문방구 안에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싸움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학교 앞으로 저희를 마중 나온 할머니께서 그 광경을 보시게 되었거든요. 너희 뭐 하는 짓이냐? 바닥에 자빠져 서로의 머리를 한 옹큼씩 쥐고 있는 저희에게 할머니가 달려오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찰싹 때려 형의 머리카락을 놓게 한 후 형을 번쩍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곤 형이 다친 데가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시더군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도 다친 데는 없구나. 다행이야. 형이 다친 곳이 없다는 걸 확인한 할머니는 저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워 형처럼 살펴봐 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얼른 일어나지 못해?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호통 소리에 놀란 제가 주섬주섬 일어나자 할머니는 형의 손을 잡고 문방구를 나섰어요. 내가 이러니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아직 어렸기에 그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만 밤이 되어서 부모님과 할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저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저희 형제가 잠들었다 생각하고 낮에 일을 서로 주고 받으셨어요. 어머니,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애초에 정태 저거 니들 호적에 올리는 거 반대하지 않았니? 지금이야 어려서 투닥거리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만 나중에 정태적의 큰태 앞길에 사사건건 방해가 될 거라는 건 안 봐도 훤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제 애미한테 연락해서 돌려줘. 어머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정태가 물건이에요? 어떻게 돌려주라고 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방문 밖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좀 더 있었다면 어른들한테 엿들은 걸 들키지 말아야겠다는 계산이라도 했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큰 소리를 내며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우는 소리에 어른들이 방에서 나오고 집안은 소란이 났어요. 우는 저를 달래던 부모님과 달리 할머니는 차가운 눈길로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무슨 애가 아침 저녁으로 저리 법석을 떠나 몰라. 시끄러우니 얼른 입 닦거라. 다음날 저는 열이 펄펄 끓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서 누워있는 저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으시곤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제 머릿속엔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가뜩이나 할머니의 냉랭함에 상처를 받았는데 부모님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으셨거든요. 거기다 학교 친구들의 악이 없는 물음이 저를 더욱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정태 너 어디서 주웠다는데 진짜야? 그럼 너희 엄마는 딴 데 있어? 이제 엄마랑 사는 거야? 사정을 모르는 형만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정태랑 나는 쌍둥이인데 그럼 나도 어디서 주워왔냐? 하지만 얼마 뒤에 형 또한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한참 아무 말씀 없으셨던 부모님이 우리 형제를 나란히 불러놓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너희가 아직 어려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만 정태는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랑 가족이 되었지만 엄마 아빠는 정태를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태처럼 지내면 돼. 아빠 말 알겠지?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 며칠 느꼈던 불안감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동네에서도 부모님이 단도리를 하셔서 그런지 저를 둘러싼 소문은 금방 사그러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와의 관계였죠. 그 일이 있고는 할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시골 할머니 집에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시골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이웃집에 저를 맡기고 형만 데리고 시골로 가셨거든요. 물론 그럴 땐 또다시 벌어졌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으니 크게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부모님의 배려로 저는 국민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할머니를 뵙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5학년이 되었을 때예요. 부모님은 여간에선 형과 제 앞에서 다투는 일이 없으신데 그날은 저녁을 먹다 말고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할머니께서 발목을 접지르는 바람에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낸다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릴 적 기억이지만 할머니의 냉대가 떠올라 숨이 턱 막히더군요. 할머니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은 양보 없이 다투게 되셨어요.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설득해야죠.
어머니가 어디 내 말 듣는 분이셔? 길어야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일 텐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저녁만 같이 계셔도 오릴 달달 볶는 분인데 거기다 사실 바로 옆에 동선에도 있는데 굳이 불편하게 서울까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크게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혼자 충분히 다 하시면서 굳이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당신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얘기에 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쉬시곤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셨어요. 난 아무 말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직접 말해. 낯선 상황이다 보니 형과 저는 밥 숟가락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고 어머니는 속상한지 조용히 식사만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며칠 뒤 할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키지 않은 얼굴로 쭈뼛거리며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본체 만체 하시곤 형에게만 관심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태 몇 달 만에 보는 거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할미가 준 용돈 다 쓰진 않았니?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할머니는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왔는데 힘들게 뭐가 있니?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 주머니춤에서 지갑을 꺼내 형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자고로 사내는 주머니에 항시 돈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형은 가족들의 눈치를 살피는 듯 했지만 그 상황이 싫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그리 마음을 먹고 오셨는지 저를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하셨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돋보기를 어딘가에 두고 기억을 못 하시는지 한참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잡고 계시더군요. 그때 형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기 위해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운동화를 꺼내기 위해 신발장을 여는데 하필 그때 신발장 위에 할머니 돋보기가 놓여 있는 것이 제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와 얘기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라 모른 척 나갈까 싶었지만 또 한편으론 돋보기를 찾아드리고 할머니께 잘했다는 칭찬 한번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걸 어찌해야 하나 꽤나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라도 집에 계셨다면 고민 없이 신발장 위에 돋보기가 있다고 슬쩍 전해주고 나가면 끝이었지만 그땐 어머니는 장에 가셔서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돋보기를 손에 쥐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의 돋보기를 찾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 안경 여기 있어요. 저는 할머니 바로 앞으로 가서 돋보기에 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 말에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 제 손에 들린 돋보기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쓱 피해가며 계속해서 돋보기를 찾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돋보기가 발이 달렸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근태야, 나와서 할미 돋보기 좀 찾아봐라. 할머니, 돋보기 여기 있다니까요. 저는 몇 번이고 할머니를 쫓아가며 돋보기를 들이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그런 제가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바로 코앞에 돋보기를 든 저를 두고도 형을 부르며 거실을 살피는 할머니를 보고 있자니 생전 경험하지 못한 화가 치밀었어요. 여기 있어요. 제 말 안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한번 방에 있는 형을 부르셨습니다. 근태야, 이리 좀 나와봐라. 할미가 돋보기를 영 못 찾겠구나. 그제야 형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돋보기요? 정태가 들고 있는 거 할머니 돋보기 아니에요? 형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잔인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형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옆에 서 있는 제겐 눈길도 안 주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얼굴이 검붉게 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온통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수치심과 화가 동시에 차올랐거든요. 그제야 형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곤 얼른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태가 찾았네요. 정태야, 너는 이거 나 주고 얼른 나가봐. 애들이 밖에서 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형의 말이 더는 제 귀에 들릴 리가 없죠. 저는 돋보기를 쥔 손을 높이 쳐들어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안경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맨발로 안경을 짓밟아 버렸어요. 결국엔 부셔진 안경테에 발이 찔려 피가 철철 나고서야 멈췄습니다. 할머니와 형은 놀랐는지 말릴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제가 쩔뚝이는 발로 운동화를 신고 현관을 나서는 걸 지켜만 보더군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무척 화가 나 손발이 떨리고 정신이 멀찍이 달아났던 것만 기억나요. 한참 갈 곳 없이 쩔뚝이며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붙잡는 바람에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를 붙들고 계시더군요. 정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주머니가 절 바라보는 눈빛에서 근심이 느껴지자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장 먼저 깨달은 건 발바닥이 타는 것처럼 아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줌마, 발이 너무 아파요. 그날 저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발바닥을 5반을 꿰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 후 부모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아까 저 큰 길에서 정태를 만났는데 발바닥에서 피가 철철 나잖아. 우선 급한 대로 병원 먼저 데려갔다 왔어요. 내일 또 소독하러 가야 된다니까 잊지 말고 정태 데리고 병원 가봐. 고마워요. 은주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아주머니를 배웅하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가시고 난 후 저는 제 방으로 가는 척 할머니 방을 슬쩍 보았습니다. 살짝 열린 틈으로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낮게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차라리 짐을 싸서 시골로 도로 내려가신 거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까지 저는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한번 방문을 열어보시곤 딱히 뭐라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오시고 곧이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태, 너 이리 나와봐라. 거실로 나가니 할머니는 커다란 짐을 옆에 두고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낮에 있었던 일 전부 들었다. 어서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해라. 죄송이고 나발이고 쟤한테 들을 얘기 없으니 차로 터미널까지만 좀 실어다 다오. 어머님, 이렇게 가시면 저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직 어린애라서 사리 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네? 안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다. 지혜미 피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으니 그 성질이 어디 가겠니?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럴 거면 터미널로 바래다 드릴 테니 그냥 내려가세요. 할머니가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를 들먹거리자 아버지는 무척 화를 내셨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도 기세가 한풀 꺾여 입을 꼭 다무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당장 걸어서라도 시골집으로 가실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할머니의 냉랭한 기운에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분을 풀어드리려 무척 애를 쓰셨어요. 당신까지 왜 이래요? 어머님, 우선은 방에서 화 좀 내리시고 좀 이따 다시 얘기해요. 어머니가 빌듯이 사정하자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닫으셨어요. 근태도 들어가서 숙제 마저 해라. 거실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뭘 하시든 네가 그렇게 버릇 없이 나서는 거 안 되는 거다.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고집을 버리기 힘드셔. 그때마다 네 성질대로 하면 결국엔 할머니가 말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앞으로는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참도록 해라.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저는 아버지께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아버지의 표정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네가 억울한 심정을 가져서 당장은 아버지 말이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 찬찬히 돌이켜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대답 안 하고 뭐 하는 거니? 제가 끝까지 입을 닫고 앉았으니 어머니께서 조바심이 나신 듯 저를 채근하시더군요. 정태도 오늘 많이 속상했을 텐데 그냥 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이 궁지에 몰렸다는 기분 탓인지 아버지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당장에 걸어서라도 시골로 가실 것 같던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짐을 풀고 방에 앉아 항상 거실을 주시하고 계셨어요. 그 덕에 저는 할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갈 때는 형이 먼저 할머니의 동태를 파악하고 저에게 일러주어 할머니와 마주치는 걸 겨우 피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안에 이런 기운이 싫어서였는지 아니면 저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평소보다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제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건 어머니뿐이었어요. 안 그래도 안색이 창백하던 어머니는 그 사이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은 듯 눈에 띄게 살이 빠지고 혈색도 나빠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밥상을 2번 차리지 않도록 할머니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살얼음판 같은 식사 자리가 어머니의 피를 더욱 마르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엔 제가 먼저 눈치껏 식사 시간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등 할머니와 함께 먹는 밥 시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아버지께서 다시 제 시간에 퇴근하시고 가족 모두가 함께 밥을 먹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저는 그 자리에 끼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피했던 이유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제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쓸데없는 일로 가족들에게 트집을 잡았어요. 애미 너는 할 줄 아는 반찬이라곤 잡채밖에 없는 거니? 저번 주에도 올라오더니 이걸 상에다 또 올리냐? 할머니, 아까 낮에 드시고 싶다고 했잖아요.